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선영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GDP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가 된 모습 나타났는데요.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은 계절 조정 기준 2분기 GDP는 전기 대비 연율 3% 증가한 걸로 잠정 집계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 발표 속에 투심이 개선된 모습 나타났는데요. 에너지 섹터의 강세와 또 이 기술주 변동 속에 우량주로 피신하려는 자금이 늘어나면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반면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를 제외한 애플과 아마존 등 이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반등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우리 증시도 이 8월 들어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경기 방어 업종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 양시장은 일단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이자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단 우리 시장은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 기다리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역시나 AI 거품론이었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도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얘기까지 아직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서 빠진 수급이 2차 전지로 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코스피에서는 오전에 기관만이 담고 있었는데 오후에 접어들면서 외국인도 매수 우위로 넘어온 상태고요. 코스닥은 현재 외국인만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자제품과 디스플레이 패널 업종도 상승세 나타내는 가운데 건강관리 기술, 교육 서비스 업종 그리고 판매 업체에서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딥페이크 관련주가 계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 외 거래에 이어서도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딥페이크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처벌을 좀 강화하겠다는 소식에 딥페이크와 관련된 보안주가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오늘 마켓나우에서도 가볍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줄기세포 관련주도 상승합니다. 엑셀세라 퓨틱스 전년 대비 3배 가까운 매출 성장을 발표한 가운데 해외 고객사를 새롭게 확보했다는 소식에 20% 가까운 급등을 보였습니다. 또 다음 달 중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 정부와 업계가 총력전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이 소식에 원전주인 우리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BHI 모두 강세입니다. 계속해서 오후의 경제수다와 시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의 경제수다는 시장에 대한 테마와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와 또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경제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 흐름 분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황센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빈 캐스터 나와주세요.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엔비디아발 하락에서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8일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전년도 매출 대비 122%의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 급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은 우리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다소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전일 미국 증시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6% 넘는 급락이 보여졌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조금이나마 반등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죠. 인텔과 AMD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면서 엔비디아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 정도 빠지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AI 업종의 펀더멘털의 상승이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어서 우리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0.76% 상승한 2682.4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견조한 흐름 이어가면서 마지막까지 빨간불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는데요. 전일 대비 1.48% 상승한 767.26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였습니다. 각각 1,306억 원, 207억 원 물량 담았고요. 개인홀로 1,675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물량을 담아내는 쪽으로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장중 11시 40분경 잠깐 2시간 정도 물량을 덜어내기도 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물량 담으면서 이러한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관은 25억 원, 외국인은 1,474억 원 물량 담아냈습니다. 외국인 마찬가지로 4거래일 만에 물량을 담는 것으로 추세가 변경됐고요. 개인홀로 1,376억 원 팔자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 살펴보시죠. 엔비디아발 하락에서 회복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목할 만합니다. 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3%대 그리고 5%대 급락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회복하면서 삼성전자 전일 대비 0.95% 상승한 74,700원,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2.89% 상승한 174,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이 들어왔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일 대비 3.03% 상승한 98만 5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코스닥의 순위 변동입니다. 먼저 알테오젠부터 살펴보시면요.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을 밀어내고 시총 1위 자리로 며칠 전에 올라왔었는데 장중 잠시나마 에코프로비엠에게 다시 1위 자리를 내주는가 싶더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전환하고 주가를 회복해 나가면서 다시 1위 자리를 재탈환했으며 전일 대비 0.63% 상승한 31만 7,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와 바이오주가 증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HLB 또한 살펴보시면 가남 신약을 다시 FDA에 심사 신청을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쏠리면서 전일 대비 5.64% 상승한 89,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또한 오늘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엔캠만이 전일 대비 0.05%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18만 9,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장세입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이렇게 엔비디아발 하락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원달러 환율의 약세 그리고 미 대선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가올 9월과 11월 FOMC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건데요. 이렇게 복잡한 장세 속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대처해야 할지 저희 방송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현재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죠. 시장에 대한 이슈와 테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제한된 거래량 속에서 수급이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수혜를 입었었던 이 대형주 사이에서도 좀 답답한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이 증시를 떠받치고 있던 외국인들의 이탈 현상이 계속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이달 유가증권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4억 2,050만 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월 대비해서 24.3% 감소를 했습니다. 6월의 단기 반등을 제외한다면은 월별 수치는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는 4억 주 유지도 좀 위태로워진 상황입니다.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이달 10조 6,524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달 외국인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4,908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시장을 떠났는데요. 개인은 2조 2,926억 원어치를 사들인 것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투톱에서도 외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시장을 보시면 이제 오후로 넘어들수록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좀 넘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먼저 8월 외국인의 투자 심리는 바이오 대표 종목들로 좀 넘어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황제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재생의학 전문기업인 파마리서치, 그리고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외국인의 장바구니에 대거 담겼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3,05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었고요. 이 기간 2.56% 수익률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였는데 27일에는 무려 장중에 100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승세에서 외국인 매수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순매수 탑10에 오른 SK바이오팜과 제약바이오로 사업을 다각화 중인 한국콜마, 그리고 신약개발 기업의 한올바이오파마 등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바이오 종목의 인기가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반도체 종목들은 잠시 미뤄두고 미국의 금리 인하 수혜가 기대되는 바이오주에 좀 집중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다음에 좀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러한 섹터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현대차입니다. 이 현대차는 2,325억 원의 외국인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대표적인 저PBR 종목으로 꼽히면서 이 정부의 밸류업 수혜주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한 분위기에서 현대차는 3년간 4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주당 최소 배당금 1만 원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외국인은 크래프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등 호실적을 낸 대형주도 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담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에 2차 전지 업황이 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배터리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도 1,430억 원어치 사들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좀 계속해서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또 코스닥 시장에서 좀 에코프로 BM과의 시총 격차를 벌려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의 기세가 굉장히 무서운 요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연초 시총 6위였던 이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의 독점 계약으로 인해서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시총이 16조 원 넘게 급증을 한 건데요. 바이오 중심의 이렇게 좀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마리서치와 알테오젠이 나란히 외국인 순매수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파마리서치는 대표 상품 리쥬란을 앞세워서 이 국내외 스킨 부스터 시장을 공략 중인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파마리서치 목표 시총을 2억 5천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코스닥 시총 13위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메디톡스 그리고 삼천당 제약 등에도 외국인들의 매기세가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은 이 8월 2조 원을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증시
외국인의 거래 비중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이 원달러 환율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이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을 해서 수급 영향력의 추가적인 약화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이런 하반기 시장에서 밸류업 관련주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목이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얘기를 말씀드리면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마리서치와 알테오젠이 나란히 외국인 순매수 1,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 외국인이 올해 8월 2조 원을 매도를 했다고 주연 씨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에코프로 형제를 밀어내고 코스닥 시총 1위에 올랐던 알테오젠 계속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연초에 시총 6위였던 알테오젠은 이 글로벌 제약사죠. 머크와의 독점 계약으로 실적이 좀 가시화되면서 시총이 16조 9,543억 원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대로 밸류업 관련주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슈가 바로 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아이돌 멤버가 좀 이로 인해서 탈퇴를 하게 되면서 또 SM의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확산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해서 이 관련 기업들의 기술적 기여 가능성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집중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발표 후에 이렇게 보안기술 관련주가 급등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집중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기술과 또 사업 연관성에 대한 이 실질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양날의 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가 최근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안 관련주들이 특히 좀 주목이 됐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데이터베이스 보안 전문 업체인 신시웨이가 29%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센즈랩과 플랜티넬 그리고 다른 보안 기술 기업들도 상승의 흐름을 보였는데 단기간에 끝난 게 아니라 그래도 며칠간 꽤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딥페이크 테마로 급등한 일부 기업들은요,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거나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도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가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보안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소외를 좀 받고 있다가 이 딥페이크라는 키워드 하나로 기폭제가 돼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테마로 그칠 가능성까지 또 투자자분들은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증권업계에서는 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보안 기술을 보유하거나 또 이 개발 중이라는 이유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 중에 일부에서는 또 실질적인 기술이나 또 사업 연관성에 대한 증거 지표가 좀 부족하다, 이러한 우려가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알체라는 얼굴 위조 판별 기술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딥페이크 테마주로 분류돼서 지난 27일 주가가 12.19% 올랐는데요. 전일 또 바로 6%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인식 인공지능 기업 CU박스 역시 지난 27일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전일 장 초반 18.6%까지 뛰어 올랐다가 또 8% 하락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워낙 심각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 테마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시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게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딥페이크 테마주 열풍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기술 보유의 진위와 또 이 실제 사업의 연관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고요. 또 이렇게 신중한 투자 접근과 함께 기업들의 실제 기술력과 또 사업의 방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좀 테마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실제 기업 가치에 집중을 하면서 투자에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마지막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이 정부의 정책 발표 중에 하나였던 게 또 바로 저출산 관련한 정책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좀 긴축 재정 속에서도 저출산 대응 관련 예산은 늘렸다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에도 좀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 나타났었는데요. 저출산 예산을 일가정 양립 그리고 주거, 아이돌봄 등 세 분야로 좀 한정했을 때 내년도 예산안은 19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조 원이나 늘어났는데요. 이는 올해 예산 증가분의 2조 4천억 원보다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늘리게 되고요. 또 저출산 대응 주거 지원책으로 이 B아파트 전세 물량 3만 가구를 또 신규 공급한다는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저출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들썩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라는 게 뭐 최근에 다뤄진 이슈는 아니긴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런 관련 주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투자 금액, 지원금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가 또 다시 한번 들썩인 모습이었는데요.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이 이 정책 발표 후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꿈비와 메디앙스도 같이 상승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이렇게 상승 흐름을 오래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중에서도 이 모나리자라는 곳이 3.78% 현재 올라서 3,155원에 거래 중인데요. 이 중에서도 눈여겨볼 곳이 저는 이제 꿈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아용품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곳인데요. 놀이방 매트부터 유아용 침구류 그리고 원목 가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만들고 있는 곳이고 최근에는 생활용품까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사업의 확장성이나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곳이 꿈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기업부터 저출산 관련된 곳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역시나 조금은 테마성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정부의 예산 증액 소식이 이렇게 좀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 유아용품 지원 확대와 더불어서 또 양육 환경 개선과 같은 이러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또 육아를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뭔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좀 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이런 편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좀 이러한 설문조사의 비중이 또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 제품 관련된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책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산을 하고 나서 그 부모가 모두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에서 또 집중을 했다는 점에서 내년에도 다시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출산 관련주를 떠나서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예산 증액을 이렇게 좀 밝힌 만큼 저출산이라는 이러한 사회 문제와 함께 또 이 출산, 육아와 관련한 이 시장도 조금 더 활기를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최근 코스피 시장의 수급 흐름과 또 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한 정책 그리고 저출산 정책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 만나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또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 시각 특징주 시황센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 인상적인 흐름 보인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들 5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5위는 라메디텍입니다. 라메디텍이 초소형 레이저 기술로 주목받으면서 오늘 강세 보였는데요. 라메디텍은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 기술로 미용기기 및 체열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초소형 레이저 기술로 미용기기를 넘어서서 바이오 진출까지 가능하다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것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오현진 키움증권연구원은 라메디텍이 기존 레이저 제품 대비 90% 이상 작은 크기와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홈 뷰티 디바이스 등 다양한 시장에 타겟팅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용기기 외에 화장품 업체 등과 ODM 사업, 약물 전달 등을 통한 바이오 산업 진출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올해 라메디텍의 플랫폼 사업이 본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라메디텍 장중에 외국인 대량 순매수가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20.75% 상승한 15,0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4위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4위는 라온시큐어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면서 정보보안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정보보안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라온시큐어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민간 기업들의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인데요. 라온시큐어는 기존 모바일 보안 어플리케이션에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감지 안면 인식 기술과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를 탐지하는 기술을 올 하반기에 탑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일 대비 14.35% 상승하면서 2,390원에 거래 중인데요. 그 외에 플랜티넷, 센즈넷, 엑스게이트 등 정보보안 테마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3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위는 엑셀 세라피틱스입니다. 해외 수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매수가 몰렸는데요. 세계 최초로 무혈청 화학조성 배지를 개발했다는 소식과 맞물리면서 장 초반부터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엑셀 세라피틱스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대표되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 산업의 핵심 소재, 배지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바이러스 수송 배지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엑셀 세라피틱스는 현재 월 100만 개의 배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수출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만 300만 개 규모의 수출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6,3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2위 살펴보시겠습니다. 2위는 이엔셀입니다. 오늘 바이오주들, 특히 그중에서도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엑셀 세라피틱스에 이어서 이엔셀도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엔셀은 세계 최초 뒷생근 위축증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뒷생근 위축증은 유전적인 근육퇴행 질환으로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난치병입니다. 이엔셀은 뒷생근 위축증뿐만 아니라 샤르코마리투스 등 현재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희귀질환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병은 삼성가가 대대로 앓고 있는 유전병이기도 합니다. 이엔셀은 범삼성가의 투자를 받고 있는데요. 이 또한 투심을 자극하는 소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엔셀 전거래일에도 상한가 마감했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16.34% 강세 보이면서 38,100원에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망의 1위 LG전자입니다.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수익구조 제고를 위해 지주사인 주식회사 LG가 LG전자 주식을 매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LG전자 상승했습니다. LG는 어제인 29일 공시를 통해 LG전자와 LG화학 주식을 각각 2천억 원, 3천억 원 규모로 매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취득 방법은 장내 매수로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후에 내년 3월 말 전에 각각 2차례에 걸쳐 진행 및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식 매입을 마치면 주식회사 LG가 소유한 LG전자 지분율은 30.47%에서 31.59%로 LG화학 지분율은 30.06%에서 31.29%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LG전자 주가 장중 10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급락이 있었던 지난 8월 2일 이후로 처음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3.08% 상승하면서 10만 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함께 지분 매입 소식이 전해진 LG화학도 함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탑5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특징주 만나봤고요. 덧붙여서 줄기세포와 관련한 종목들 오늘 매기세가 쏠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엔셀의 이 상승 흐름 보셨는데요. 이어서 엑셀 세라피틱스가 오늘 상한가 진입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또 이어서 S바이오메딕이 17.83%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슈퍼사이클 지속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전선과 전력 설비 섹터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또 애플과 엔비디아가 오픈 AI 투자 참여 논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AI 챗봇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저희가 특징주 듣고 오는 동안 8월 30일 금요일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시황센터 연결해서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자 8월의 마지막 장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양시장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해줬는데요. 간밤 미증시는 엔비디아 하락과 GDP 상승에 대한 서로 경쟁이 붙으면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혼조세 보이며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그래도 엔비디아 하락을 선반영했던 걸까요?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해주는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 보시면 전일 대비 0.73% 상승하면서 2681.6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조금 더 강한 탄력 받은 모습입니다. 1.6% 상승하면서 768.1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네, 오늘 기관 홀로 매수해준 모습입니다. 장중에는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마감이 들어서면서 다소 아주 조금 8억 원 매도하는 흐름으로 마감했네요. 개인은 1,699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 홀로 1,557억 원 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93억 원, 외국인 1,717억 원 매수했습니다. 개인은 1,711억 원 매도하는 흐름입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반도체 투톱들이 오늘은 상승해줬습니다. 그 전에 엔비디아 쇼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는데 하락폭이 다소 컸던 걸까요? 오늘 각각 2.36%, 0.41% 상승해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까지 달려줬던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바이오주들 강세에 힘입어서 함께 상승하면서 2.51% 상승했고요. 현대차는 마감에 가까워지면서 약보합권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알테오젠 장중에 잠시 1위 자리를 빼앗기기도 했는데 다시 시총 1위를 재탈환하면서 1.11% 상승한 31만 9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장중 상승해주고 있었는데 마감에 가까워지면서 약보합권으로 돌아섰네요. 0.12%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에코프로는 상승하면서 마감해준 모습이고요. 오늘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 H1B가 시총 3위에 등극했죠. 가남신약을 다시 한번 FDA에 승인 재도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52% 상승하면서 오늘 마감했습니다. 엔캠도 0.95% 상승하면서 19만 1,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보시면 상승을 해줬지만 아무래도 수급이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는 MSCI 리밸런싱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은 시장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슈들 체크하시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마감 시황 체크해 봤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 경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총생산에서 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이 중국의 경제 구조가 전 세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경제 구조 가운데 이 소비의 비중은 40%를 차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최근에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9일에 세계 경제에 중국형 구멍이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소비 비중이 낮은 중국 경제 구조가 중국 경제 성장에 역풍으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문제를 낳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다른 이 주요 경제권에서는 이 소비가 이 GDP의 뭐 50%에서 뭐 75%까지 이렇게 차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또 40%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60%를 뭐 부동산이나 인프라, 또 공장 이러한 데 투자를 하고 또 수출을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문제는 이 중국이 다른 국가의 투자 시장을 빼앗아서 좀 이렇게 자체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 중국의 성장 모델이 전 세계의 경제와는 좀 대립하는 방식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중국의 내수를 견인했던 이 주요한 요소였던 부동산 시장도 조금 안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 더 큰 문제는 또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좀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이 글로벌 경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저는 아마 내년 2025년도에는 경제 성장률,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3.2%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3.1%니까 내년에는 0.1% 정도 성장한다고 예측이 되고 있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 그래프에 보는 것과 같이 5에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중국은 한 10%가 넘는 고도 성장을 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작년부터 30년 집권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투자가 90% 정도 급감을 했고 관광객은 95%나 줄었습니다. 중국에서 간첩법이 발동되게 되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무차별 체포를 하게 됩니다.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도 체포가 될 정도로 굉장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네. 중국은 개방된 경제에서 시장 경제에서 폐쇄 경제, 개방된 경제에서 이렇게 폐쇄 경제로 가게 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고, 전 세계를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한 26조 달러, 중국이 한 17조 달러, 일본이 한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한국이 한 2조 달러가 조금 못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GDP로 따지면 한 1.5에서 한 2% 정도 됩니다. 근데 요점은 우리가 GDP라고 하는 것은 국내 총생산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플러스가 마지막이 이제 순수출입니다. 수출 빼기 수입이 이제 경상수지 흑자일 때 이제 플러스가 포함되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되는 겁니다. 미국은 한 70% 정도 됩니다. 미국 경제는 소비가 아주 주축이다. 근데 중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낮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의 막대한 빈부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바로 브라질, 인도, 중국인데요. 중국은 우리가 소득 5분위 배율이라고 부릅니다. 하위 20%와 상위 20% 간의 배율이 몇 배 정도 되느냐, 이제 그 차이로 계산하는데 한 5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중국의 상위 10%가 전체 경제의 한 50% 이상을 크게 차지한다는 겁니다. 한 50배 정도 차이 나고, 우리 대한민국도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5배밖에 차이 안 납니다. 미국이 한 20배 정도 차이 나고 있고, 인도라든지 브라질, 미국, 중국이 한 50배 정도 차이 나니까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GDP가 미국의 한 70%까지 크게 따라왔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인공지능 반도체나 최신형 반도체를 공급을 하지 마라. 더 이상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미국의 전략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너들이 WTO에 우리를 가입시키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교역을 확대하고 전 세계의 공급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안 준다 그러면 우리도 희귀금속을 수출하지 않겠다. 그러면 전 세계 반도체라든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르마늄, 갈륨 같은 거 중국이 95%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또 마비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도 이런 특수 소재에 대해서 가격이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 세계가 함께 교역을 확대하고 또 원활한 교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고 중국을 못 따라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뉴스가 된 것은 중국이 이렇게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하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점은 우리가 중국에서 GDP가 차지하는 그 비중 중에 30%가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대규모의 부동산이 지금 공실화되고 있고, 미슐랭이라고 해서 상하이나 베이징의 최고급 식당, 지금 현재 반값에도 팔리지가 않고 지금 최고급 식당 30%가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의 소비 침체가 굉장히 극심하고 있고, 관광객이 95%나 줄고 외국인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과거로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신세계 롯데가 완전 철수를 했고요. 지금 현대자동차 100% 5개 공장 중에 4개가 폐쇄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이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는 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고, 전 세계 수출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33%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의 26, 미국의 17%, 홍콩의 7%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이런 중국에 대한 33%의 의존도를 세계 평균인 한 13%로 낮추는 것이 우리가 대응 전략이 될 것이고, 이거 수출 국가의 다변화, 또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해서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좀 낮춰야 된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세계의 평균 정도로 낮춰야 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 투자가 뭐 거의 90% 급감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중국이 지금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오히려 더 폐쇄되는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이런 수출 국가라든지 품목에 있어서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다각화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늘 좀 안타까운 관계에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중국도 이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 미국의 달러에 의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중국의 국경 간의 위안화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원인을 좀 봤을 때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좀 고립돼 있고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이런 위안화로 교류를 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정확하게 중국의 위안화 전망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전 세계 국제 결제에서 결제되는 비중을 보면 달러가 압도적으로 한 60% 정도 차지합니다. 한 70%, 60% 정도 차지하고 유로화가 한 25% 정도 차지합니다. 바로 그 다음이 일본의 엔화입니다. 한 5%, 그다음에 파운드화, 그 다음이 바로 위안화입니다. 현재 전 세계 국제 결제에서 위안화에 결제되는 비중은 4.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달러, 그다음에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그다음에 위안화입니다. 어쨌든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위안화가 기축 통화, 전 세계에 결제되는 비중에서 한 4%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러시아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역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공산국가와 교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국이나 북한과 교역을 하고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러시아가 지금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와 교역을 못하기 때문에 중국과 밖에 할 나라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양국의 국제 금융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50%까지 넘어섰습니다. 바로 러시아는 교역을 통해서 서로 교역을 하는 게 바로 중국밖에 안 남았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도와주만 있는 나라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제 결제에서 위안화의 위상을 올려야만 본인들이 미국과의 대결을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전 세계 국제 금융에서 위안화 비중은 4%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러시아와의 교역을 더 확대해서 본인들의 중국의 위상을 올리겠다. 지금 전 세계에서 본인들이 GDP로 따졌을 때는 한 17% 정도 차지하는데 본인들의 위안화는 4%밖에 안 되니까 본인들의 목표치는 아주 낮은 거죠. 이 정도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국방력, 그다음에 국제금융의 달러의 비중으로 인해서 압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위안화에 대한 전망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그리고 9월 금리 인하 기조가 좀 확실해지면서 이 위험 자산에도 좀 투심이 몰릴 거다, 이러한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 가상화폐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금리 정책 전환 이후에 또 역대 최고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러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9월과 또 이 미국 대선이 있는 이 11월 사이에 특히나 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비트코인 전망 어떻게 또 보고 계실까요? 아마 저는 비트코인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는 굉장히 최고가를 다시 갱신했었는데, 어제 해리스 후보가 한 7% 정도 더 높다, 이렇게 나오니까 또 가격이 또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고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전 세계는 가상화폐는 한 10,000개 정도 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한 300개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상화폐 10,000개 중에서 바로 기축통화 역할, 달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본인이 발행한 코인을 비트코인과 교환하는 것으로 결제가 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최고 가격이 한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한 7천만 원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한 30% 최고점 대비는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후보는 이와 같이 20, 30대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육성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상화폐를 더 육성하고 미국이 전 세계 가상화폐의 바로 본부가 되겠다. 주식시장도 미국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비트코인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아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해리스가 되더라도 비트코인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ETF라든지 이더리움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정과 제도 자체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상화폐에 대한 상장, ICO도 금지시켰기 때문에 한국은 전부 다 유럽이나 싱가포르에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상화폐의 가장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은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이 한 10년 전에 결제가 시장 출시가 됐을 때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약 1,0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한 2배 정도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본 사람 사토코시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고 무한정 늘어나지 않습니다. 요점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아마 저는 1억 원을 다시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의 1등이라는 국가가 되겠다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아마 저는 가상화폐 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항상 비트코인 이것이 가장 좋다, 딴 건 하지 말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미국에서 인정하는 가상화폐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 누가 되더라도 어차피 4차 산업 이 발전에 따라서 이 가상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 주신 김대종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더욱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